자, 기본 이론 과정 30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화폐 시가치에서 말씀을 드렸죠. 화폐 시가치 관련해서 먼저 우리가 일시불과 연금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서 먼저 뭘 찾자 했어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걸 찾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를 구할 것인가 현재 가치를 구할 것인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네 가지가 되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그리고 연금의 미래 가치다. 다음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 연금의 현재 가치다.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적립액과 상환액을 구하게 된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입니까? 6가지예요. 이 중에 미래가치 관련된 게 세 가지 있었죠.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연금의 미래가치, 적립액 이 세 가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드렸고 이제는 현재가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현금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 투자 기간은 역시 3년입니다. 자, 1년, 2년, 3년입니다. 3년인데 투자인 말인 3년째 나에게 1억이 유입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것은 투자인 말에 3년째 유입되는 1억에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 될 것인가 이걸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밑에 잘 보세요. 투자 기간 동안 어때 1억 내가 딱 한 번 받는 거지요. 따라서 이때 1억은 뭐가 됩니까? 일시불이다 찾았습니다. 다음은 뭘 가라? 현재 시점에서 가치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연결시키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만 찾아내면 어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사를 통해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우리가 일시불 이걸 찾았지요. 일시불. 이 같은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기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기수는 뭡니까? 개수 두 글자만 더 붙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이제 일시불의 현가 개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때 일시불은 어떤 성격일 것인가? 바로 이 사례 보니까 3년 후에 1억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때 일시불은 미래 가치 내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산식으로 표현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번, 3번 공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 공식을 한번 활용합시다. 3번 공식을 보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프레젠트 밸류는 어떻게 합니까?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프레젠트 밸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죠. 퓨처 밸류는 미래 가치다. 그래서 여기 일시불 이게 뭡니까? 미래 가치 성격을 지닌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있지요. 이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기술을 배웠습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기술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었지요. 다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기술은 어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어때? 1 플러스 R의 N승이지요.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따라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둘은 어떤 관계?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와 같은 현금을 한번 살펴봅시다. 역시 내 투자기간은 3년입니다. 1년, 2년, 3년입니다. 3년인데 매년마다 내가 어떤 1억씩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한다. 이와 같은 현금이 있었을 때 이 현금의 현재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 될 것인가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매년마다 1억이니까 기간과
금액이 같죠? 이때 1억은 뭐가 됩니까? 연금이 되겠다. 하나 찾았습니다. 다음 현재 시점에서 얼마일 것인가? 뭘 구하라? 현재 가치를 구하라라는 이야기죠. 그럼 연결시키면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만 찾아내면 식은 우리가 어때? 쓸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때? 예. 자, 연금 들어있죠. 그럼 연금 여기에다가 자,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액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액수는 어떻게 됩니까? 개수 두 글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줄여서 연금의 현가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응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내가 이처럼 매년마다 1억씩을 어때? 받자마자 다시 어때? 투자하기 위한 말인 이 시점까지 적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달성된 금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금액을 흔히 뭐라 표현합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가 되겠지요. 이걸 현재 시점으로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가 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겠다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이 금액을 내가 미리 이렇게 당겨서 쓴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대출받아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자, 이 연금의 현재 가치가 의미하면은 바로 뭡니까? 대출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어때? 대출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내가 이 시점에서 대출을 받고 되고 이 사례 보니까 매년마다 1억씩 갚아 나간다면 투자 말에는 어때? 이 금액이 달성되니까 전액 상환되었다 알 수 있겠죠. 그럼 자, 이때 보세요. 매년마다 1억입니다. 이 1억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원금과 이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라 표현합니까? 원리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원금과 이자를 합한 원리금 이 자체가 어때? 매 기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 그래서 이 같은 방식을 가려서 우리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자, 보세요. 원리금 이거 뭡니까? 원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 했죠. 이게 균등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매 기마다 똑같다.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결국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뭘 의미합니까? 대출금을 의미하는데 어떤 방식?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한 대출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원리금 균등을 상환 방식한 대출금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연금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해주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때 연금은 그럼 어떤 성격일 것인가? 내가 매년마다 이 사람이니까 1억씩을 어때? 상환한다. 이런 이야기, 대출받고 상환한다 이야기 되겠죠. 따라서 연금은 결국 뭐가 됩니까? 상환액이 되겠다. 결국 원리금 상환액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이 원리금 상환액 여기에다가 연금의 현재 가치를 곱하면 어때?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 금액이 얼마일 것인가? 대출금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참 연금의 현재 가치 수 이는 어떻습니까? 참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을 구할 때 어때? 활용이 된다는 이야기요. 또한 우리가 또 심화 과정에서 더 세부적으로 배우겠지만 잔금이라든지 잔금 비율 이와 같은 걸 구할 때도 연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분할 상방시한 대출금이나 잔금 비율 등을 구하고자 할 때 활용하는 게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라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연금의 현재 가치가 의미한 바가 뭐였습니까? 결국 원리금 균등을 상방시한 대출금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또는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을 구하고자 할 때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내가 이제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매 기마다
얼마씩 갚아나갈 것인가. 자, 상환액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죠. 이걸 구해보자. 그럼 이 식에서 어때? 연금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례 보니까 어때? 예, 이 1억 이 크기를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이 식을 활용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연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연금의 현재가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나누기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살짝 바꿔 써 봅시다. 바꿔 쓰면 이렇게 표현을 쓰겠죠. 자, 연금은 자, 연금의 현재 가치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꿉시다. 곱하면 역수가 되겠지요.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는 자, 연금의 현재 가치수 역수 즉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분의 1이다.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놨느냐? 바로 저당 상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저당 상수다. 그럼 자, 이 식은 이래 표현되겠죠. 자, 연금은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곱하기 저당 상수다. 이렇게 표현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연금의 현재 가치에서 역수 즉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1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저당 상수 이렇게 표현했죠. 이때 연금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원리금 균등한 상환액을 의미한다.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이 되겠죠. 줄여서 우리가 상환액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환액. 자, 연금은 상환액이 있고 다음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가 됩니까?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리금 균등해서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갈 것인가?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따라서 이 대출금의 대출은 원금이 되겠죠. 여기에 저당상수를 곱해버리면 내가 매기마다 얼마씩 상환해야 될 것인가?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가치 관리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항상 우리가 일시불 연금이 있다 생각하시고,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 이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로 표현된다 그랬죠. 다음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이때 연금의 현재 가치는 뭐였습니까? 바로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을 의미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한 대출금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어때? 연금의 현재 가치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가 원리금 균등한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을 시가 원리금 상환액이다.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따라서 이제 현재 가치 관련된 자본 환원 기수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저당상수 세 가지가 있다. 어디 활용됩니까?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수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하고자 할 때 활용이 되죠. 또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는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이라든지 잔금 비율 등을 구할 때 활용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저당상수는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다. 자, 이는 어때? 일시불의 미래 가치계수 이와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이야기 드렸죠.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자,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와 저당상수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겁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 우리에서 이야기 드렸죠. 연금의 현재 가치 역수가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분의 1이었지요. 1이었어요. 자, 이 시험 연금의 현재 가치 역수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저당상수다 이랬죠. 따라서 여기는 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상수다. 이 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미래가치, 현재가치 관련된
자본 환원계수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래가치 관련해서는 세 가지 있었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다음은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그리고 감채 기금계수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 일시불의 관련해서는 현재촌에서 역시 세 가지가 있다.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계수, 그리고 저당상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화폐시장과 관련해서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이분은 어때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한 번 더 반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먼저 자, 미래가치 관련된 자본 환원계수가 있고, 현재가치 관련된 자본 환원계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뭘 떠올리자? 일시불 연금 이렇게 떠올리자는 이야기예요. 일시불 연금 이렇게 떠올리자. 그래서 먼저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연금의 미래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미래의 일정 금액을 올려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참 적립액 자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바로 감채 기금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미래가치 관련된 건 세 가지가 있다. 항상 일시불 연금 떠올리자 그랬죠.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미래가치수, 감채 기금계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현재가 관련해서도 역시 일시불 연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다음 연금의 현재가치 1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연금의 현재가치는 뭐를 의미했습니까? 원리금 균등에 의한 대출금을 의미했지요. 그래서 내가 원리금 균등에 의해서 대출금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잔금 비율 등을 구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이때 활용되는 게 결국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올 것인가? 상환액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어떤지 상환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를 구할 때 활용한다. 결국 현재가 관련된 자본 환기수 역시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연금의 현재가치수, 저당상수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미래가치 세 가지, 현재 세 가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미래가치 계수다. 미래가치 이들은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죠. 다음 현재가치 계수다. 이는 뭡니까?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구분되시겠죠? 그럼 결국은 구분해야 될 건 감채 기금계수와 저당상수 이걸 잘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채 기금계수는 미래의 일정금을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하느냐. 그래서 미래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저당상수는 내가 대출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상환액 이걸 구하니까 현재가치와 관련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 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우리만 또 암기법 한번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미래가 보세요. 미래가 깜깜하다냐, 깜깜하다. 이때는 돈이라도 적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상하세요. 자,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래 가치와 관련된 건 감채 기금계수다. 이는 뭘 구할 때? 적립액을 구할 때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세요. 내가 현재 저당받고 상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재 가치 이와 관련된 게 저당상수지요. 다음 저당상수 상환액 구할 때 활용된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래가 깜깜하면 돈이라도 적립하자. 다음 현재 저당받고 상환한다. 이렇게 보신다면 자, 미래가치 세 가지, 현재가치 세 가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같은 계수값 관련해서 공식은 딱 두 가지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잠시 말씀드리면 전부 다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딱 두 가지만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정말 포기한 건 아닙니다. 아마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이 있을 거예요. 이때 또 나머지 계수값들에 대해서는 저만의 비법을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또 공개를 또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 과정에서는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었죠. 다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는 어떻게 표현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기억하시고 다음은 여기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결국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둘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다음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증계수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보세요.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상수 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수 관계 이분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여러분이 이렇게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보니까 어떤지. 자, 이렇게 돼 있죠? 다 그리고 어때? 이렇게 역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어떤지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자, 이거 언제 많이 하는 핸드폰에서 문자 보낼 때 유유 많이 하잖아요. 유유 이거 많이 한다니 이거 생각해서 둘이 역수고 둘이 역수다. 그래서 순서만 잘 맞추면 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순서는 어떻게 잡혔어요? 일시불 연금이다. 처음 일시불 연금이다. 그래서 일시불 연금이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어떤지 미래가 깜깜하면 현재 저당 받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둘이 역수고 이 둘이 역수다. 이래서 순서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일시불 연금이다. 일시불 연금 생각하시고 미래가치는 어때? 감증계수 미래가 깜깜하다. 현재가치는 어때? 저당상수 현재 저당받고 이거 생각하시면서 둘이 역수 이렇게 해서 쭉 기억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폐장치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03페이지를 보세요. 303페이지는 2번 챕터 미래가치다 소개됐죠? 첫 번째를 보세요. 자,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이처럼 미래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고로 1번 봅시다.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란 현재 일정 금액을 미래 일정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이때 보세요. 현재 일정 금액은 뭡니까? 바로 일시불이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 일정 시점의 가치니까 미래가치다 할 수 있죠. 결국 어때?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일시불의 미래가치의 대표인 사례로 우리가 이제 정기금, 만기시, 원리금 합계액을 들어볼 수 있다.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 봅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본 환원 것은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이걸 간단히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이렇게 줄여서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자, 동아리 1번.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구한 산식이 들어있죠.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일시불은 어때? 현재가치 성격이지요. 그리고 일시불의 미래가치 줄여서 때 우리 교수는 일시불의 내가계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산식이 들어있죠. 같이 알아두시라. 제가 이건 외워야 된다 말씀드린 겁니다. 퓨처 밸류 일시불의 미래가치요 어떻게 합니까? 프렌트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 보세요. 그쪽 보시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뭘로 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304페이지예요. 자, 양골 2번. 자, 연금의 미래가치다. 소개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연금의 미래가치란 일정한 현금이 정기적으로 발생할 경우 미래 일정 시점에서 이러한 현금이 가지는 가치의 크기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일정한 현금이 정기적으로 발생한다 했어요. 그럼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정기적으로 발생하니까 일정한 현금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니까 연금이지요. 다음 미래 일정 시점에서 가치가 얼마냐? 미래가치다. 쓰인 연금의 미래가치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자, 즉 매년 1원씩 받게 된 연금을 이달 R로 계속에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해야 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때도 매년 1원씩이다. 그럼 매년마다 1원이니까 이때 1원은 뭐가 됩니까? 연금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 지문이 나와 있네요. 연금이다. 자, 이 자료로 계속 정립했을 때 N년 후에 달성, N년 후는 뭡니까? 미래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이건 연금의 미래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정기적금 만기 시에 원리금 합격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이 같은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본환경수는 뭡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걸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박스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연금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이때 연금은 뭘 이야기한다? 적립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수는 줄여서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공식이 있죠. 동그라미 2번 공식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양으로 3번입니다. 양 3번. 자, 감채인계수죠. 첫 번째로 보세요. 복리로 N년 동안 증식한 미래 일원을 위해서 미래 일정금을 위해서 매기마다 적립할 금액을 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자본환경수다. 지금 미래 일정을 위해서 매기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적립액 1 구하기 위해서는 뭘 활용합니까? 감채긴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정기적금의 매기 적립액을 계산할 경우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저희들이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이 과정이 되어 있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자, 연금 즉 적립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연금의 미래가치 여기에다가 감채긴계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스에 동그라미 5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래줄을 보세요. 박스 아래줄 보시면 감채긴계수는 끝부분 연금의 미래가치수와 역수관계에 있다는 이야기. 좀 감채긴계수는 자, 여기는 연금의 미래가치수 이 둘과 어떻습니까? 둘은 역수관계에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06페이지 보세요. 자, 306페이지는 현재가치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 봅시다.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이다. 우리 현재가치 관련된 분들 이야기했죠? 공식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그리고 저당 상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거로 1번 봅시다.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란 미래 발생될 일정 금액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금을 말한다. 자, 미래 발생될 일정 금액이 있네. 일정 금액이다. 이건 결국은 어떤지 일시불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걸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한다는 이야기야. 결국 뭘 가라? 현재 가치. 따라서 이는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 사용하는 자본환경수는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간단히 우리가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박스 보세요. 자,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때 일시불은 미래가치 성격이라 그랬죠. 그리고 일시불의 현재가치는 줄여서 일시불의 현가계수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자, 이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잘했습니다.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자, 프린트 밸류는 어떻게 합니까? 퓨처 밸류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스 아래줄 보세요.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307페이지입니다. 양으로 2번 봅시다. 연금의 현재가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자, 매년 1원씩 N년 동안 적립할 경우 받게 될 금액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다는 겁니다. 이때 잘 보세요. 매년마다 1억 원입니다. 매년마다 1원씩입니다. 이때 매년마다 1원이니까 이때 1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연금이 되는 것이다. 알 수 있겠죠. 연금. 그리고 자, 일시불로 환원 액수니까 결국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는 연금의 현재 가치다.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이 사례를 보면 매년마다 자, 1억씩을 자, 1억씩을
예, 어때 내가 받는다 그랬죠? 받는다. 그럼 받자마자 다시 1억씩으로 어때 적립한다 그랬어요. 적립하면 내가 3년 후에 달성된 이 금액이 있다. 이 금액을 현재 시점에 가치로 바꾸는 값이 결국 뭐가 됩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 매년 1원씩 N년 동안 적립할 경우 받게 될 금액이 여긴 이 금액이 되겠죠. 이 금액을 어때? 일시불로 환원한다. 현재치로 바꿔놓은 것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원리금 균등분할 사망 시한 대출금을 의미한다.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가 의미하면 뭡니까? 바로 원리금 균등분할 사망 시한 대출금을 의미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연금의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본 환원액수 뭡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를 줄여서 연금의 현가계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에 예, 공식 들어있죠? 역시 예, 동그라미 1번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의 현재가치다. 이는 어떻게 합니까? 연금 곱하기 자,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자, 연금의 현재가치는 원리금 균등히 한 대출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금은 어때? 상환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에 동그라미 2번 공식은 신경 쓰지 맙시다. 자, 다음 박스 아랫줄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끝부분 보시면 자, 연금의 현재 지수는 원리금 균등히 한 대출금, 잔금비율을 구할 경우 활용된다. 자, 이처럼 연금의 현재 지수는 어디 활용됩니까? 원리금 균등히 한 대출금, 잔금비율 이와 같은 걸 구할 때 활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308페이지에요. 예, 하단에 양으로 3번 저당상수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원리금 균등 분할 사망 시한 대출금의 매기 상환액을 구할 경우에 사용하는 자본 것을 말한다. 내가 이처럼 원리금 균등 분할 사망 시한 대출을 받다냐. 대출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아놓을 것인가. 원리금 상환액 이걸 구할 때 활용하는 게 뭡니까? 저당상수다. 이런 의미지요. 다음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자 동그라미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4번만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봅시다. 자, 연금 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곱하기 저당상수다 할 수 있겠죠. 이때 연금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 자 원리금 균등히 한 예, 원리금 상환을 의미하고 연금의 현재가치는 대출금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예, 자, 원리금 균등에서 내가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으셔 상환액 구할 때는 뭘 활용한다? 저당상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박스에 동그라미 5번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박스 아래줄을 봅시다. 자, 저당상수는 그 부분 연금의 현재 지수와 역수관계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처럼 저당상수와 연금의 현재 지수 이 둘은 어떤 관계있습니까? 역수관계에 있다 생각하시고 자, 저당상수의 대출 원금을 곱하면 자, 이 부분이죠. 저당상수 여기다가 대출 원금 즉 연금의 현재 지수 이걸 곱하면 매월 또는 매년 갚아야 할 이것은 상환액이 어때?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교재 통해서 미래가치, 현재가치 한 번 더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309페이지를 보세요. 자, 309페이지 보시면 보충학습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이제 중간쯤에 나와 있죠. 자, 일동에서 또 한 번 반복 학습하도록 합니다. 자, 저희들이 화폐 시간 관련해서 6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일시불 연금이다. 이것은 일시불 연금에서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구하는 게 기본적인 4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적립액과 상환액을 구한다. 그래서 모두 6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미래가치 관련된 게 3가지가 있고 현재가치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보세요. 첫 번째 보시면 미래 관련해서 먼저 일시불의 미래가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는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일시불 곱하기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일시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본 환원액수는 뭡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다 생각하시고 공식을 기억 잘했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공식이 뭡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 관계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두 번째 줄 봅시다. 두 번째 줄은 연금의 미래가치다라는 거죠. 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자, 연금의 미래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는 뭐가 됩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이는 어때? 감채 기금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칸이에요. 예, 세 번째 칸 보시면 매기의 적립액이다. 처음 적립액 이걸 구하고자 한다. 어떻게 하면 되세요? 자, 연금의 미래가치에다가 감채 기금계수를 곱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립액 이걸 구할 때 사용하는 자본 환원계수는 뭡니까? 감채 기금계수다 생각하시고 이는 어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칸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현재가치 관련된 문이죠.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이걸 구하기 위해선 일시불 여기에다가 일시불의 현재가치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일시불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한 자본 환원계수는 뭡니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공식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수는 어떻게 변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다. 이렇게 변됩니다. 자,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는 여기는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역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연금의 현재가치입니다. 자, 연금의 현재가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금 곱하기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연금의 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본환원계수는 어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할 수 있겠죠. 이와 역수관계인 건 뭡니까? 저당상수다라는 겁니다. 다음 맨 아래 칸 봅시다. 매기의 상환액을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요. 내가 원리금 균등에서 대출을 받고 매기마다 얼마씩 갚으시가 상환액 이걸 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 그럼 상환액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즉 대출금이죠. 대출금 여기에 뭘 구하면 되겠어요? 저당상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상환액 이를 구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자본환원계수는 뭡니까? 저당상수가 되겠다. 저당상수는 뭐와 역수관계에 있습니까? 연금의 현재가치수와 역수관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화폐시장치 관련해서 또 반복을 해드렸어요. 어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여러 차례 반복했으니까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4절 화폐시장치는 다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은 교재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는 5절 현금 예측 및 분석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이 부분부터 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자, 이제 부동산 투자는 크게 3단계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제 취득, 그리고 운용.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임대업이라고 그랬죠. 임대업이다. 자, 그리고 처분의 과정이다. 처음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요. 처음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에서 현금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금 유입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 유출 부분이 있다라 그랬죠. 물론 현금은 다른 말로 우리가 현금 수지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잡으세요. 이때 취득 시에는 내 호주에 들어옵니까? 나갑니까? 나가겠죠. 취득 시에는 나간다서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취득 시 자, 현금 유출인데 현금 유출의 크기는 모르면 됐습니까? 바로 내 호주에 나오니까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 다음 이제 운용의 과정입니다. 자, 임대하는 이 과정에서는 나에게 어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유입이 이루어진다. 이때도 어떤지 임대료니까 가장 주된 수입은 뭡니까? 임대료죠. 그래서 내가 임대료 받아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세후 현금 수지다 또는 세후 현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운용의 과정을 통한 세후 현금 수지 이 자체는 어때? 매년을 단위로 해서 산정하겠다. 잘 보세요. 매년을 단위로 해서 산정한다 그랬습니다. 다음 처분의 과정에서도 나에게 어때? 현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처분의 과정을 통해서는 어때? 내가 투자한 지분이 있겠죠. 이 지분이 나에게 어때? 얼마 돼서 다시 돌아오느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뗄 건 다 떼고 세금도 내고 얼마 돼서 돌아올 것인가 이걸 살펴본다. 그래서 이를 가려서 우리가 세후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세후 이게 뭡니까? 세금 공제 후 이런 의미죠. 세금 내고 나서 내가 투자했던 지분이 복귀 다시 얼마서 돌아오느냐 이 문제입니다. 세후 지분 복귀액을 산정한다. 이는 어떤 이제 투자기간 말에 한 번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이것은 현금 유입 부분과 어때 현금 유출 부분 이럴 때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된다. 자 먼저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 수지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또한 처분의 과정을 통한 투자인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이분이 어떤지 결국 현금 유입 부분이 되겠고, 다음 현금 유출은 어때? 취득 시에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우리가 이제 여튼 현금 유입과 유출을 예측하고 분석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겠죠. 왜? 나에게 들어온 것과 나로 나은 거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론 현금 유출은 현재 이루어지고 유입은 미래에 때문에 우리가 화폐 자체를 활용해서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어때?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제 현금 유입과 유출을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현금 유입 유출 이걸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현금 유출 지분 투자액은 어때? 뻔하죠? 더 이상 분석할 게 없고 이를 통해서 이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 수익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투자인 말에 세후 진복객이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걸 어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야 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이제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 수익가 어떻게 산정될 것인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311페이지예요. 1번 챕터 현금 예측 및 분석의 의의다 소인데 첫 번째 보세요.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투자 분산의 현금을 예측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금을 다른 말로 현금 수지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현금 그러면은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양월 1번. 자, 먼저 현금 유입입니다. 자, 현금 유입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 부동산을 운용하는 기간 동안 발생될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와 참 운용의 과정을 통한 세후 현금 수지는 어때? 매년마다 산정될 수 있어서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와 투자 부동산 처분 시에 발생될 투자 말의 세후 진복객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운용의 과정을 통한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 그리고 처분의 과정을 통한 투자 말의 세후 진복객 이게 어때? 현금 유입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월 2번. 취득 과정에서 현금 유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출의 크기는 뭐였습니까? 지분 투자액을 의미한다 그랬지요. 그래서 뒷집은 투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분 투자액을 말한다. 결국 취득 시에 지분 투자액 이게 뭡니까? 현금 유출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이처럼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임대한다 가정합니다. 그럼 운용의 과정을 통해서 매년에 세후 현금 수익가 어떻게 산정될 것인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살폈는데 먼저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인데 이제 어때? 총 이와 같은 임대용 부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20실이라는 이야기 20실. 20실인데 이때 이제 실당 월 임대료를 어때?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시다. 물론 1차 년도예요. 1차 년도다. 그래서 이제 1차 년도에 물론 2차 년도에는 또 인플레는 분이 있으니까 임대료가 어때?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야? 1차 년도 기준으로 해봅시다. 1차 년도에는 실당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가정하고 이제 여기 보세요. 이제 이 매년에 세후 현금 수익가 어떻게 산정돼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는 1년을 기준한다 그랬죠. 가장 주된 수입원이 뭡니까? 임대료다라는 겁니다. 우리 임대업 이야기했죠. 가장 주된 수입 임대료다. 그럼 1년 동안 1년을 기준하니까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료가 얼마 되시냐 이것부터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1년 동안 받은 최대의 임대료 수입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가능 조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한 조소득이다라는 이때 조는 어때? 총과 같은 말입니다. 조는 총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가능 조소득은 다른 말로 가능 총소득이다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때? 잠재 총소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자 가능 총소득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러니까 자,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자 보세요. 월 100만 원의 임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상이 된다. 그럼 월 100만 원이 되겠죠. 100만 원. 여기에 반드시 어때? 월로 표현됐으면 12를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10일 곱해줘야 돼. 왜? 이는 1년 기준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런 게 우리 시험에 함정이라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12를 곱해줘야 돼. 그럼 이게 어때? 이게 일실당. 자, 여기는 20실이니까 단위가 뭡니까? 실이 되겠죠. 일실당 1년치 임대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총 몇 실입니까? 20. 이걸 곱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곱해준다. 그럼 잡았어요. 이제 100만 원에 12 곱하고 20 곱해 봅시다. 얼마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면 2억 4천이 나오죠. 2억 4천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럼 결국 1년 동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단의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다. 이걸 뭘 한다? 가능 조소득,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란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말로 표현해 봅시다. 말로 표현. 자, 100만 원 곱하기 10이다. 이게 뭡니까? 실당, 즉 단위당 예상되는 1년치 임대료다 할 수 있겠죠. 1년치 임대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이제 매년 자,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20입니다. 20이 뭡니까? 27이죠. 임대 가능 단위수가 되겠다. 그럼 여기에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준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 1년 지나니까 매년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임대 가능 단위수를 곱해주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임대 수입을 구할 수 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살돈선은 매년 즉 1차 년도에 예상되는 단위당 임대 단위가 실이니까 실당 임대는 얼마가 됐습니까? 월 100만 원이니까 여기 매년 1년치니까 12를 곱한 값이다. 그리고 임대 가능 단수를 곱해주자. 총 몇 실 임대 가능합니까? 20실이다. 20 곱한 값이어서 2억 4천. 이게 바로 가능 총소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시험 2억 4천 이 자체가 다 내 호점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자, 보세요. 이 20실이 임대가 다 되면 좋겠지만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있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험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있다.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공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공실. 자, 여기에 해당된 부분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 임대는 해줬어요. 해줬는데 요즘처럼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초에는 어땠지? 월 100만 원씩인데 도저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100만 원 못 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만 좀 봐달라. 90만 좀 해달라. 사서사야 합니다. 그럼 근업청 때문에 결국 어때? 100만 원 붙였다고 월 90만 원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받겠나? 그럼 어때? 임대는 해줬지만 못 받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불량 부채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도 못 받는 부분이니까 어때? 이 사례 같으면 2억 4천에서 빼줘야 되겠죠. 빼준다. 그래서 공실 및 자, 불량 부채가 있다. 결국 공실 불량 부채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없으니까 빼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불량 부채는 다른 말로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다. 잡으세요. 대손 손실난 금액에 대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불량부채는 받지 못한 분이죠. 손실난 부분에 충당하겠다. 그래서 불량부채는 대손 충당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내가 처음 임대를 한 데 있어서 공실 불량부채가 얼마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능 총소득의 5% 정도를 또 계산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임대부를 주돼서 임대를 하는데 어떤지 층층이 자판기를 설치한다는 이야기. 그럼 여하튼 자판기로부터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겠죠. 옥상에 삼성전자 광고탑 설치해주고 또 어때? 예,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다. 자, 지하철을 운영하고 또 다른 소득을 얻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험 예, 가장 주된 소득원인 자, 임대료 이외의 임대료 이외의 소득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모두 모아가지고 우리가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기타 소득이다. 그럼 기타 소득은 어때? 기타 소득은 나에게 들어보니까 더해줘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네,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불량을 빼주고 기타 소득을 더해줍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유효 조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효 조소득. 다음 조는 총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효 총소득이다 또는 실제 총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또 이 자체가 내 호흡에 다 들어오느냐? 그건 아니란 이야기다. 이처럼 임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경비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경비를 우리가 이제 영업 경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영업 경비다. 그럼 이때 영업 경비는 어때? 비용이죠. 내 호흡에 나간 겁니다. 나간 거다. 따라서 영업 경비를 때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죠. 이처럼 이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수히 영업을 통해서 벌어진 소득이 나오더라. 이걸 해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영업소득이다. 그럼 여튼 순영업소득이 또 다 내어주면 들어온 거냐?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알아서 합시다. 내가 이 같은 임대부산을 취득을 하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어요. 그 은행부터 대출을 받는다면 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지겠지요. 이는 내어주면 나가는 거니까 빼줘야 되는 이야기예요. 이걸 해서 우리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자, 이때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은 부채 납에는 쓰고 서비스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다. 역시 내 호전이 나니까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부채 서비스는 결국 어떤지 내가 대출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원금 상환하는 금액이 있고 이자 지불하는 금액이죠. 이걸 합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총 상환한 원금과 총 지불한 이자를 합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부채 서비스액이다. 따라서 원가이자를 합한 금액이니까 결국 어때?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자, 원가이자 합한 금액을 원리금을 했죠.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채 서비스도 내 호중에 나간다는 이야기야. 그럼 빼줘야 되겠죠. 빼주면 어때? 세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산정된다. 자, 현금 수지는 다른 말로 돼 현금 흐름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전 현금 흐름이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금 내야 되겠죠. 세금 뭡니까? 내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이런 의미에서 영업소득세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이걸 어때? 또 빼줘야 되지. 왜? 세금도 내 호주면 나가는 거잖아요. 빼준다는 이야기. 빼주면 이제 어때?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후 현금 수지는 흔히 어때? 우리가 세후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세후 현금 수지를 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매년을 단위로 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매년마다 산정되는 세후 현금 수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때? 우리가 이제 운용에 한 현금 유입 부분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프로 차트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세요. 자,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어때? 빼주지요. 그리고 기타 소득을 더해주면 어때? 유효 총소득이 산정이 되지요. 다음 영업경비를 빼주면 순 영업소득이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를 빼주면 세전 현금 수지. 다음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금 수지가 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프로 차트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통해서 교재 보시면서 아직까지 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교재 통해서 교재 보시면서 한 10번 정도는 적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활용 높고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험도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실 3문제 정도가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 10번 정도는 적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는 기호를 좀 하기 위해서는 첫 글자 따가지고 외쳐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첫 글자 봅시다 이제. 자, 가, 공, 기, 유, 영, 순, 부, 세, 영, 세 이렇게 외쳐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첫 글자 땄습니다. 가, 공, 기,
자, 유, 영, 순, 예, 예, 부, 세, 영, 세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거지로 말을 좀 맞춰봤어요. 예, 제 강의 듣는 수강생 중에 유영순 이 같은 언니가 있어요. 언니 이름이 유영순이에요. 이 유영순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하도 기가 세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공만큼 기를 지녔다 이렇게 말 억지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유영순 언니가 네, 가공만큼 기를 지녔다는 이야기. 그래서 어떻게 크게 외치죠. 어떻게 부세만세 이렇게 외친다는 이야기예요. 부세 그따서 또 부세만세 그대로 외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때? 부세영세다 생각하시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다 이렇게 해서 첫 글자 따서 또 외쳐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 교재를 보고 아직까지 외우지 않았으니까 교재를 보고 그대로 적으세요. 적고 예, 첫 글자 따가지고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해서 예, 외쳐보시라 말씀입니다. 자, 모두가 빼주는 거죠. 왜 내 오전에 나가는 거니까. 다만 딱 더해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기타소. 이건 나에게 들어온 거니까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 차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312페이지입니다. 이번 챕터 영업의 현금 수익 산정이다. 이게 결국 뭡니까? 매년에 운영의 과정을 통한 매년에 세후 현금 수익을 산정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로 차트 봅시다. 가능 조소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능 총소득, 잠재 총소득이다 표현됐어요. 여하튼 조는 뭡니까? 총과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공실 및 불량부치를 빼준다는 이야기예요. 불량부치는 대손 충당금이다 표현했죠. 그리고 기타 소득은 나에게 들어오니까 더해준다. 그러면 어때? 유효 조소득, 즉 유효 총소득, 실제 총소득이 산정이 되는 거고 여경을 빼주면 순영업소득이 산정이 되죠. 부채 서비스를 빼줍니다. 부채 서비스는 원가제를 합한했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걸 빼주면 세전 현금수지, 빼주면 영업소득을 빼주면 세후 현금수가 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세전 현금수는 세전 현금흐름, 다음 세후 현금수는 세후 현금흐름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여튼 우리 교재 나와 있는 이 프로 차트를 그대로 옮겨 적어서 물론 영어는 따라 적을 필요 없어요. 따라 적을 필요 없고 한글만 그대로 옮겨 적으시고 첫 글자 서 외쳐보자. 어떻게?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이렇게 해서 한 10번 정도 해보실 것을 권유를 좀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양골 1번 영업의 현금수익 산정 과정이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반복습 할수록 하겠습니다.